오늘 조선 궁중비사는 비운의 임금 단종의 친누이로 단종만큼이나 비극적인 삶을 산 경혜공주입니다. 어머니를 세자빈으로 만든 경혜공주. 경혜공주는 세종 17년인 1435년 조선 제5대 문종의 딸로 태어났는데 비운의 임금 단종의 친누이로 단종만큼이나 비극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39세의 짧은 삶을 마친 경혜공주는 출생부터 예사롭지 않았는데 이런 남다른 출생의 비밀은 기구한 운명의 전주곡일지도 몰랐습니다. 세자 문종은 14세 때 휘빈 김씨를 세자빈으로 맞았으나 세자빈과의 결혼 생활에 관심이 없었는데 세자빈이 미워서가 아니라 여자 자체에 무관심했습니다. 문종의 관심은 책과 공부에만 쏠려 있었는데 애가 달았던 휘빈은 남편이 궁녀에게 마음을 주고 있다는 의심에 빠졌고 의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압승술을 쓰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압승술이란 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 또는 저주하기 위해 쓰는 주술인데 휘빈은 문종의 마음을 얻으려고 밴들이 교미하며 흘린 액체를 닦은 수건을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이것은 궁중의 여인에게는 금지된 일로 휘빈은 이 수건을 시아버지 세종에게 들키는 바람에 궁궐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석 달 뒤 세종은 봉씨를 새 며느리로 들였는데 얼굴까지 세밀하게 보고 미색이 뛰어난 사람을 선택했지만 이번에도 문종의 마음은 부인에게 향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 동안 둘 사이에 아이가 없자 세종은 3명의 후궁을 한꺼번에 문종에게 내렸는데 왕조를 잃을 걱정에 쌓인 세종의 파격적인 조치였습니다. 이에 세자빈 봉씨는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비뚤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런 와중에 왕조를 이을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문종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후궁 권승위가 딸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문종의 첫 후사였던 이 아기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요절했고 2년 뒤 권승위가 또 딸을 낳는데 이 딸이 바로 경혜공주입니다. 문종은 권승위와는 사이가 좋았는데 세자빈 봉씨가 비뚤어질수록 권승위와의 사이는 더욱 돈독해졌고 세종도 권승위를 총애했습니다. 봉씨는 질투심에 눈이 멀어갔고 급기야 궁녀와 동성애를 저지르기까지 했는데 이 비행이 발각되어 봉씨는 세자빈의 자리에서 쫓겨났고 권승위가 세자빈의 영광을 물려받았습니다. 세자는 홍승위를 더 좋아했지만 권승위가 여러 후궁들 중에서 세자빈이 된 것은 세종이 딸을 낳았으니 나중에 아들도 낳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권승위의 영광은 오래가지 못했는데 그녀는 경혜공주가 7세 되던 해인 1441년에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을 낳고 다음날 죽고 만 것인데 그 아들이 나중에 조선 제6대 임금에 오르는 단종입니다. 문종의 죽음과 비극의 시작. 경혜공주는 16세 때 정종과 혼인했는데 이후 정확한 사실은 알 수 없지만 이듬해인 1451년 겨울이나 1452년 봄쯤 궁을 나와 지금의 서울 종로구 개동 일대인 향교동 부근에 새 보금자리를 꾸몄습니다. 조선 왕녀의 혼인 정년기는 11세에서 13세였는데 공주가 혼인하지 않는 것에 대해 여러 추측이 있지만 아버지 문종과 동생을 위해서거나 세종의 건강 때문일 수도 있다는 추측이 있습니다. 그 시절 공주들은 혼인을 하면 궁을 떠나 사는 게 관례였는데 기쁨도 잠시로 경약했던 문종이 1452년 5월 14일 18세의 경혜공주와 12세의 단종을 남겨두고 승하하고 말았습니다. 문종이 승하한 지 6일 뒤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올랐으나 단종은 나라를 다스릴 힘은커녕 자신의 안위를 지킬 힘마저 미약했습니다. 삼촌 수양대군은 틈만 나면 단종의 왕위를 위협했고 불안을 느낀 단종은 걸핏하면 향교동 경혜공주의 집을 찾았습니다. 개유년인 1453년 수양대군이 왕위를 찬탈하기 위하여 일으킨 반란인 개유정난이 일어난 10월 10일 밤에도 단종은 누이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단종이 누이의 집에 머물고 있었던 까닭에 경혜공주의 집은 피비린내 나는 살육의 현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반란을 일으킨 수양대군은 당시 실세였던 고명 대신 김종서를 철퇴로 때려 죽였고 바로 경혜공주의 집으로 달려갔는데 단종은 피바람을 몰고 온 삼촌에게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수양대군은 자기에게 맡기라는 한마디를 던진 뒤 명패를 내어 여러 대신들을 경혜공주의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명패란 왕이 상품 이상의 대신을 급히 부를 때 사용하는 호출 신호로 목숨 명자를 새긴 나무패인데 수양대군의 측근들은 명패를 받고 달려온 대신들을 모조리 철퇴로 때려 죽였습니다. 개유정난의 성공으로 수양대군은 단종을 몰아내고 조선 제7대 세조가 되었고 이것은 경혜공주에게는 본격적인 비극의 시작을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세조는 단종의 편에 섰던 사람은 모조리 숙청했는데 경혜공주의 남편 영양위 정종도 숙청 대상에 포함되어 세조는 영양위를 강원도 영월로 유배보냈습니다. 그러자 경혜공주는 알아눕고 말았는데 끔찍한 살육과 동생의 몰락, 그리고 남편의 유배까지 잇따른 충격을 겪었으니 알아누울 만도 했습니다. 그러나 충격 때문만은 아니었는데 경혜공주는 나름대로 세조에게 시위를 벌인 것으로 몸종에게 자신이 몸져 누운 것을 세조에게 알리라고 지시한 일에서 공주의 의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세조는 경혜공주가 탈이 나면 백성들의 원성을 살까봐 영양위에 유배를 풀어주었으나 측근들의 반대로 곧 경기도 수원으로 다시 유배를 보냈습니다. 결국 공주는 남편을 따라가기로 마음먹었는데 유배지는 워낙 살기 척박한 곳이라 가족이 따라가는 일이 드물었지만 아내의 본분을 다하려고 험난한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후 영양위는 머나먼 전라도 광주로 유배를 당했는데 그때도 공주는 남편의 곁을 지켰고 유배지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무비로 전락하는 경혜공주. 세조 2년인 1456년에 성산문이 중심이 된 이른바 사육신이 단종복위 운동을 일으키지만 동료 김질의 밀고로 숙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듬해 세조의 동생인 금성대군이 의병을 일으켜 다시 단종복위를 꾀하지만 이 역시 관노의 밀고로 실패를 하고 맙니다. 거듭 단종복위 운동이 일어나자 세조는 복위운동의 원흉인 단종에게 사약을 내리고 금성대군과 친했던 영양위도 1461년 능지 처참에 처합니다. 그리고 경혜공주는 하루아침에 공주에서 노비로 전락했는데 능지 처참을 당한 죄인의 아내와 자식들을 노비로 삼는 것이 조선의 법으로 경혜공주는 순천의 관노비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노비로 신분이 바뀌었지만 경혜공주는 공주의 위엄을 잃지 않았는데 순천 부사가 공주에게 노역을 시키자 공주는 나는 왕의 딸이다라며 노역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당시 경혜공주의 뱃속에는 딸이 자라고 있었는데 위엄을 지키고 싶어서가 아니라 경혜공주도 여자였고 또 어머니라 장차 태어날 아이를 위해 무리한 노역을 거부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남편과 광주 유배지에서 살던 중 경혜공주는 아들을 낳았는데 세조는 공주의 아들이 영모의 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환관에게 아기가 딸이면 데려오고 아들이면 목 졸라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구세주가 나타났는데 세조의 비정의왕후로 왕후는 환관에게 임금을 속인 죄값은 본인이 받겠다면서 공주의 아기가 아들이어도 꼭 데려오라고 명했습니다. 왕후는 문종의 핏줄을 지키는 것이 도리라고 여겼기에 이러한 모험을 감행했는데 공주의 아들은 문종의 유일한 혈육이었습니다. 왕후의 말을 전해들은 경혜공주는 눈물을 머금고 어린 아들을 떠나보냈는데 헤어지기는 싫었지만 왕후의 품 안이 더 안전했기 때문입니다. 원수 소굴이나 다름없던 궁궐의 자식들을 맡긴 건 어머니 현덕왕후의 친정 노비이며 경혜공주의 유모였던 백어린이의 도움이 컸다고 합니다. 백어린이는 당시에 자일산군의 유모였는데 정의왕후 윤씨와 함께 자식들을 위해 왕을 용서해야 한다고 설득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왕후는 아기에게 여자옷을 입혀 궁중에서 몰래 길렀는데 아기가 자라는 동안 아기의 아버지는 능지 처참을 당했고 어머니는 여동생을 임신한 채 노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혜공주의 아들을 본 세조가 왕후에게 아이의 생김새가 남자 같다는 말을 꺼냈고 올 것이 왔다고 판단한 왕후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세조는 다 지난 일이라며 아이를 안아 무릎에 올렸고 아이가 오래 살기를 바라는 뜻에서 미수라고 이름을 지었다는데 물론 이것은 야사입니다. 신분이 회복되고 출가를 하는 경혜공주. 그날로 세조는 경혜공주의 신분을 회복시키고 한양으로 불러들였는데 공주는 한양에 돌아온 직후인 1461년 말이나 1462년 초에 딸을 낳았지만 딸의 성장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한양에 올라온 뒤 경혜공주의 행적도 뚜렷하지는 않은데 속세를 떠나 승려가 된 것은 분명하지만 그 시점이 조금 흐릿해 딸을 낳은 직후로 추측될 뿐입니다. 딸을 거두어 기른 사람은 정의왕후로 보이는데 경혜공주가 3살배기 아들과 갓난 딸을 두고 출가한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 세상에 대한 증오 때문으로 추측됩니다. 하지만 경혜공주는 4년 만에 다시 환속을 하는데 세조 11년인 1465년에 31세의 성숙한 여인이 된 경혜공주는 세조를 만나기 위해 입궁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서였는데 공주의 아들과 딸은 연좌제의 족쇄가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궁궐에서 살고 있을 뿐 신분은 엄연한 노비였습니다. 공주는 세조에게 자식들의 족쇄를 풀어달라 간청했고 세조는 그 간청을 들어주었고
이후 세조가 승하하고 예종을 거쳐 성종이 왕에 오릅니다. 성종 즉위 후 정미수가 15이 되던 해 돈령부 벼슬을 하는데 죄인 정동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맹렬한 반대 상소가 올라오지만 성종은 세조의 뜻이라는 이유로 반대를 무릅쓰고 파직시키지 않았습니다. 경혜공주를 동정하고 세조의 피 맺힌 업보를 씻고 싶어하던 정의왕후 역시 정미수를 지원했는데 딸도 혼인을 해서 경혜공주에게는 행복한 나날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혜공주는 안타깝게도 정미수가 돈령부 벼슬을 시작한 지 약 7개월쯤 후인 39세에 병으로 세상을 등졌는데 육체적으로는 고통스러웠겠지만 자녀들의 행복을 보았으니 편안하게 눈을 감았을지도 모릅니다. 경혜공주의 묘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에 있는데 공주의 묘 옆에 있는 작은 공부는 남편 정종의 가묘입니다. 그런데 이 묘는 문화재나 도기념물 등으로 지정되지 않아 찾기가 매우 어려운데 이정표나 안내석도 하나 없을 정도이고 관리 상태도 상당히 엉망입니다. 아무래도 드라마 공주의 남자 이전에는 대중적으로 관심 받기였던 인물이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공주의 묘 바로 아래에 있는 성종의 서자인 이성군의 묘로 가는 이정표는 있어도 경혜공주 묘로 가는 표시는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성군 묘역과 경혜공주 묘역의 맞은편 야산에 최영 장군의 묘가 있어 경혜공주의 묘를 찾아가 보고 싶다면 최영 묘를 먼저 찾으면 된답니다. 오늘 조선 궁중비사는 비운의 임금 단종의 친누이로 단종만큼이나 비극적인 삶을 산 경혜공주였습니다.